쉬는 시간 없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해서 한 3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질문하시면 질문하시는 학생 중에서 한 명 선정해서 요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쓴 NFT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책인데 이게 다음번 2차에도 이 내용을 할 텐데 오늘 제가 질문하시는 학생에 대해서 한 권 제가 나중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표에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 네이버 뉴스 가서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 연구소 이렇게 하면 제가 그동안 블록체인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나 썼던 칼럼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한양대에서는 여러분들처럼 대학생들, 4학년들 컨텐츠 설계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제 또 미디어와 관련되는 조금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과에서 다 배우시겠지만 이제 올해로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3년이 지나고 13년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는 거죠. 6개월도 더 지났죠. 그래서 14년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비트코인의 이제 역사라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의 역사하고 궤를 좀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더 머지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블록체인 교육이 오는 것 때문에 어젯밤에 아들내미랑 야 이더리움 더 머지 좀 설명 좀 해줘 했더니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전환이 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의 영향력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이고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서비스들이 작업 증명이 가지고 있는 전기를 많이 쓴다라거나 하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을 조금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장표를 넣어놨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제한해 놓은 사항이 있죠. 비트코인 자체는 송금을 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씬에서 초창기부터 개발자로 활용했고 활약했던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걸 제안을 하고 이더리움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그 거래가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확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내에서 개별 프로젝트들이 앱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체적인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ERC20이라고 하는 표준으로 자체 코인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펼쳐나갔던 상황이고 이더리움 자체가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 거야 이더리움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주면 우리가 로드맵에 따라서 개발을 할게 라고 해서 주목할 만한 대중적으로 주목할 만한 ICO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프로젝트 이후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자기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코인을 선 판매를 하고 그 코인에 투자해준 투자자들을 기반으로 그 자금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이런 방식이 2016년부터 해서 2018년 초반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죠.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 ICO는 이제 퍼블릭하게 코인을 세일하는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걸 하고 있죠. 이게 스타트업에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NFT라는 형태의 새로운 토큰이 대체 불가한 토큰이 등장하면서 이 NFT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났고 이더리움은 뭐 이게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초기에 이제 다오 해킹을 통해 가지고 5천만 개의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탈취가 되면서 이제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순수하게 탈중앙 그리고
분산화에 대한 철학을 유지하는 순수 블록체인 기술자 쪽에서는 이러한 사고들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해서 이런 나머지 진영들은 야 이거는 이제 너무 큰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현재 예전에 이제 그 탈취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하고 이걸 다시 원상시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진영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을 한다라고 화이트 페이퍼를 막 엄청나게 큰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하지만 실제 그게 프로덕션으로 가보면 제대로 되지 않다가 나중에 릴리즈를 되거나 활동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용두사미 같은 형태가 꽤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신 거죠?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봤던 상황으로 보면 꽤 많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후에도 뭐 많은 메인넷들이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TPS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블록의 크기를 늘린다든지 합의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적용들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이더리움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메인넷이 그 이후에 들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지금도 여러 도전들을 하고 있지만 다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블록체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루나 사태였죠, 그죠? 그 루나가 이제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로 테라와 루나가 밸런스를 맞추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리즘적으로는 괜찮죠. 괜찮은데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가 사주고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가 사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인 약식에서 얘기하면 이런 건데 밸런스를 맞추는 구조인데, 이제 루나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유동성이 떨어지면 이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기가 취약해지는, 그래서 폭락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이게 증권시장에 내리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사고팔고를 이제 가격의 등락을 따로 보고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데, 그 경우에도 특정한 이상 패턴이 발견되면 갑자기 이제 매도를 쏟아내는 이런 구조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죠?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한 상태에서 거기서 최적화된 어떤 답들을 찾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맹신할 수는 없고, 이 알고리즘이 가진 이슈들이 있는 거죠, 취약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도 전체 네트워크의 51%의 컴퓨팅 파워를 장악할 수 있다면 51% 어택으로 인해서 블록체인들을 다 장부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거나 그 정도 어떤 의미 있는 네트워크나 비즈니스 상황이 되어야지 그게 실행이 될 텐데, 블록체인 커뮤니티나 볼륨이나 노드가 충분히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는 프로젝트들이 항상 이렇게 작업 증명일 경우에는 51% 어택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가능성들, 그리고 데이터가 한번 기록되고 나면 삭제되지 않고 유연저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리고 어펜드 온리,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형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 영역과 비즈니스 형태에서는 여전히 블록체인은 아주 매력적인 그 백엔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조스 한국재단 초기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무엇을 바꿀 것이고 우리 사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초반에 질문을 해보자, 이런 이슈의 화면인데, 이 블록체인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바뀔 것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가트너가 이제 블록체인의 시장 규모가 우리는 2022년도니까 내년 2023년까지
2족의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과 추적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생산된 것이 어떤 유통망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 단계가 되는 소비 지역의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이 단계는 그 과정 이 사이에 기록들이 유변조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물류 유통 산업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트너가 매년 2조 개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품이 또는 서비스가 몇 개 정도 될까? 근데 2조 개 정도에 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동과 그 이동에 대한 경로들이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 만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유통이나 물류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큰 이슈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 하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이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과 추론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우리의 서비스 중에 일부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백엔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통신은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갔는데 5G가 보편화되게 되면 low latency 그러니까 지연이 거의 없는 상태의 통신 환경이 구축되게 되면 실시간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구조들인데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뭐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우리의 사회 변화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보안이나 해킹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송금을 한다거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안성을 기술이 제공해주는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 혁명을 가져온 부분이고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는 개인적으로도 또는 조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CBDC라는 그동안의 용어에 의해서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데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로 사용될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디지털 화폐 또는 이캐시 같은 전자식 화폐를 쓰고 있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이런 형태들은 종이나 동전의 형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이런 디지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캐시가 더 보안성이 유지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탈중앙화되기도 하고 이제 센트럴 뱅크가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형태의 접근들이 핵심 기술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표에서는 사실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술이 등장하게 된 철학,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암호화폐의 관계, 산업적으로는 금융산업, 제조, 유통, 물류산업, 미디어산업, 그리고 크게는 이제 지금 이제 최근 3년 사이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장의 흐름이 지금 여러 명이 모여서 뭘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지 사물을 공유한다는 것이 코로나를 전파시킨다라는 이런 사회적 불안적인 이슈 때문에 공유경제는 지금 많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그전에 있었던 이 공유경제라는 형태가 더욱더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모든 사물 인터넷하고 결합돼서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또는 생산하는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조 변조,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결합하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제 우리의 세상들을 조금 바꿔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IoT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제 로봇이라는 거하고 결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해 갈 거다라는 게 큰 흐름입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인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필요한데 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 자발적 참여가 유지될 것인가를 보면 자발적 참여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란 것 따르지 않으면 그 생태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등장할 때부터 원장을 기록하는 작업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형태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그전에는 인센티브라는 형태의 용어들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인센티브 형태로 돈의 개념, 경제적 가치가 들어오면 참여자들의 동기부여가 그 인센티브나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에 의해 종속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잘못 설계가 되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창업자인 실비오 미칼레가 했던 얘기는 이미 존재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블록체인의 참여 비용을 낮추는 등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수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이 집중되는 현상.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그렇고 이더리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홀더들을 이제 고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고래들이 지분 증명으로 가게 되면 고래들이 그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했는데 분산화라고 했는데 그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 영향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할 스팀잇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매우 흥미로운 그 미디어 기반의 보상 프로젝트로 등장했는데 초기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스팀 파워들을 가지고 정말 좋은 글이 아니라 고래들이 보팅하고 고래들이 추천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계층화, 계급화, 중앙화, 부분적 중앙화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토큰 이코노미가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트너에서 저는 뭐 요런 장표들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블록체인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서 30년, 22년도니까 2020년도 중반이잖아요.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인터넷은 무언가 정보를 담아내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로 뭔가 정보들을 잘 다루면 좋겠다라는 게 2010년까지 있었고 2010년부터 2020년 최근 10년 사이에는 이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고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시기들입니다. 그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가트너의 전망은 인터넷이 이제 무엇인가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고 블록체인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22년도에 있으니까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앞으로 8년 동안 블록체인이 뭔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펼쳐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 2030년 이후에는 인핸스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확장되고 개선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장표를 넣어둔 이유는 저는 이 스펙트럼과 로드맵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해킹 보안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진로를 뭐 한 10년 이상 집중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메인넷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웹사이트에 이제 가보면 버그 바운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에 또는 우리 스마트 컨트랙에 버그가 있으면 리포팅을 해줘.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킹이나 보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롤의 취약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버그 리포트를 블록체인 재단 쪽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아들내미도 버그 바운티에서 돈을 벌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버그 바운티 잘 해서 기술도 완성시키고 뭐 돈도 벌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돈을 번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죠? 자, 뭐 이런 서두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성 중에서 뭐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5가지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전송하고 받는 부분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한테 돈을 보낸다.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다. 그러면 A는 B에게만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 B는 A에게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PKI를 쓰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써서 B한테 보낼 때는 B의 퍼블릭 키로 잠그고 내가 보내면서 내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해서 보내면 B는 나의 퍼블릭 키로 열어보면 내가 보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B가 퍼블릭 키로 잠궜으니까 B만 프라이빗 키로 열어 우리가 여기다 그냥 던져놔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보안 수준을 가지고 간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암호화기에 대한 이해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완결된 블록들, 장부들은 체인의 형태로 앞쪽에 있는 블록의 해시값을 달고 주소값으로 체인 형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위변조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수정하고 위변조 하려는 블록부터 그 뒤에 걸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으로는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51% 어택이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를 가져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공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뮤터블한 불변하다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 장부들을 노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복사해서.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부가 위변조 된다고 하면 다른 장부랑 대조해 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산화돼서 관리하는 부분들.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레이드 같은 형태하고도 조금 다른 구조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복사본을 다른 곳에 저장해서 나중에 찾아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개념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네트워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까지 분리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화에 대한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분산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탈중앙화되어서 특정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거나 액세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분산되어 있는 쪽에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생성을 해내는 거고, 그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단점 같은 게 있고 취약점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 부분들,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기 위해서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5가지 특성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깊이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지금 블록체인에서 약간 어려운 점들이고,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만 정의하면 그냥 분산 원장 기술이잖아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인데 블록 원장에다가 원장의 기록을 하고 걔를 계속해서 어떤 체인화 시켜서 연결하는 DLT라는 기술이지만, 여기 합의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 것이냐부터 어떤 산업계에 적용할 것이냐,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태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데,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농업 분야부터 유틸리티 분야까지 이렇게 어떤 거는 원이 크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원이 적으면 작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이제 revenue, cost, capital, social, asset, technology, standard and regulation, ecosystem까지 이런 종류에서 요 산업 분야별로 해서 보면 어디에 조금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는 맵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 중심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참고하는 맵이 되면 좋겠고요. 블록체인을 쭉 살펴봤더니 블록체인을 어떤 걸로 볼 거냐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레코드 키핑이라고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정보를 기록해내고 그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쓰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기록 중에서도 거래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거래라는 거는 히스토리컬하게 순서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래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래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래했다는 것을 남겨놓아야 최종적인 거래를 할 때도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서 유변조하지 않게 하는 그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소유의 일부를 누군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학교니까 제가 이 장표를 쓰는데,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나 쓰고 누구나 읽고 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이 비즈니스 생태계에 참여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만이 조회하고 쓸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용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퍼미션의 종류에 따라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퍼미션을 받지 않고도 읽고 다 쓰고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퍼블릭 퍼미션리스 모델이고, 근데 퍼블릭 하면서도 퍼미션들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쓰는 거는 퍼미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게 비밀 투표 같은 걸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사람은 데이터 생성자는 한계가 돼 있고,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퍼블릭의 퍼미션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는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을 훨씬 많이 쓰고 있죠. 그 프라이빗을 많이 쓰고,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 내에서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퍼미션 리스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데 퍼미션을 또 받아야 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성격들이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이제 기반의 내용이고,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프라이빗의 퍼미션드가 비즈니스 하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뭐 요거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시고요. 블록체인을 한다 그러면 어떤 메인넷 기반에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위에 프로그래머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송금을 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걸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메인넷이 이제 이더리움이거나 그 이더리움 이후에 나와 있는 메인넷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기술적으로는 DLT라고 하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 DLT만 지원하면 블록체인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DLT를 지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IBM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에서 바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요걸 쓰고, 니네들은 어플리케이션, 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블록체인에 기록할 것들만 기록해도 괜찮아라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루니버스도 있고 클레이턴도 있고 라인에서는 링크체인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노인들이 그래서 내가 블록체인을 쓰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겠다 그러면 이런 바스 형태가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삼성은 삼성 SDS가 넥스레처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모나체인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바스처럼 가지고 있고, KT는 기가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SK는 이제 체인젯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바스로. 그래서 대기업의 주요 SI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은, 기술회사들은 이런 걸 바스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면 어떤 산업계에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제 전환되는지 살펴보면,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적합할 것 같은 산업 분야, 뭐 이거 여러 가지 장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오른쪽 아래에, 그림 오른쪽 아래에 보면 101 블록체인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구글에서 101 블록체인스를 이렇게 찾으면 저 장표에 원본 PDF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분야, 법과 범죄 분야, 교통운송 분야, 공공서비스, 인권기여, 재무제약, 계약, 엔터테인먼트,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역은 장표에서는 이런 12가지 영역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게 됐냐면 이런 장표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 나눠드리는 자료 아래쪽에 보면 그 링크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요 장표에서 제가 노란 걸로만 색깔을 해놓은 게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달려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좀 노란 걸 보면 좀 미디어 영역은 노란 게 거의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이 있고, 파이낸셜 부분에서, 파이낸셜 분야에서 페이먼트는 아래쪽 나온 것처럼 결제 지급 수단이라는 분야는 또다시 작은 분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 세 번째 보면 아이덴티티 부분은 블록체인하고 연동해서 반드시 블록체인을 써야 되냐, 뭐 그거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아이덴티티 부분은 DID라고 해서 Decentralized ID 해서 분산 신원 인증이라고 하는 DID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은 워낙 많이 잘 돼 있고, 앞으로는 이제 IoT 분야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은 가치 전달, 송금을 한다는 게 이제 기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그것이 크립토의 어떤 단위를 던져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송금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진정한 공유 가치의 경제를 창출한다. 자, 우리가 어떤 서비스,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이 공간을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 걸로 해놓으면, 이걸 이용하고 나면 내가 이 공간을 쓰겠다고 계약을 했던 그 암호화폐 계좌 지갑에서 남은 잔고가 실제 이 건물을 관리하거나 소유주한테 전송되는 방식. 그러니까 공유 경제를 할 때는 누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내가 임대하거나 사용하기로 했던 조건에만 맞으면 나는 그 조건으로 어떤 가치를 지불하겠다라는 게 사전에 합의되고 나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이 정말 강력한 이유는 지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스마트 컨트랙이 거의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했는데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모르니까 다시 공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쇼핑몰에 가보면 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그 돈을 판매자에 지급하는 방식의 에스크로라는 서비스를 두게 되고 등등, 우리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을 쓰게 되면 그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치 창출자에 대한 보상 보장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 전체가 그 사람에게 보상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야, 뭐 이번에 우리 뭐 열심히 해서 일한 다음에 프로젝트 잘 되면 나중에 뭐 잘 해줄게, 이런 정성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구두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상한다는 게 거버넌스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 불변 레코드를 통한 권리 보호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NFT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NFT를 발행을 하면
그것이 나의 원본, 내가 제작한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있는 것이고, 개인들의 데이터 소유 및 수익 창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면서 경제적 가치로 맞바꾸어 가고, 또 내가 소유한 디지털 자산이 크립토적으로 가치가 있고, 이 크립토가 거래소라는 것을 통해서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 크립토로 내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뭐 우리한테는 수익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여기 NFT 책에도 디지털 자산 부자가 되는 메타버스와 NFT 필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물리적 자산 이외에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부자가 되거나 부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살아갈 거로 예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볼 때는 첫 번째가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에 적합하지 않은데 블록체인을 억지로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거 블록체인에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는 서비스보다는 속도나 이런 면에서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강력한 중앙화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 몇몇 사람들이 중간 사업자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을 이제 분산화시키는 부분들, 탈중앙화시키는 부분들이 전체 생태계에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이용자에게 콘텐츠의 소유권을 돌려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독점하는 이 구조에서 이제 이용자, 참여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이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이런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처리 속도 문제, 높은 처리 비용, 독점이나 과점 문제, 거래의 불투명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럼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볼 텐데,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다들 또 밥 먹고 와서 피곤하죠, 그죠? 기지개 한번 켜고 할까요? 네. 우리 자, 기지개 한번 켜고 갑시다. 내가 이제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건 기사에서 뉴스 검색 조금만 하면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방향성 이런 걸 가지는 게 훨씬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사례들이 좀 나오니까 좀 들어봅시다. 네. 이게 오후 시간, 식사 시간 다음 시간이 강의하는데 취약해요, 그죠? 네. 아까 우리 12개의 산업 영역 중에서 제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강력한 중앙화 서비스나 독점 과점되어 있는 서비스, 또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가치 사슬이 매우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은 밸류 체인이 긴 사업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콘텐츠 기획을 하고 제작 비용을 펀딩 받고 콘텐츠 제작하고 수익 배분은 그 합의된 게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고, 그리고 매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매출에 따른 또는 수익에 따른 부분들을 배분하는 이런 과정들이 미디어 산업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블록체인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짧게는 영화 산업 또는 음악 산업. 음악 산업은 워낙 저작권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많이 보는 이제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한 OTT 서비스의 제작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앞쪽에 프론트 단에서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도록 해주고,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백엔드에서는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가져가고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콘텐츠가 유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큰 방향성에서 두 가지 틀인데,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있었던 이제 미디어 관련되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 중에 하나는 시빌이라고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P2P 구독형 서비스고 17년 7월에 출범했고 매튜 아일스, 데니얼 시버그, 매트 클루지 세 명이 이제 신문사 또는 방송사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자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고 기자가 기사를 쓰면 독자랑 직접 뉴스를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있는 우리의 미디어들의 환경은 광고를 주는 광고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는 게 매튜 아일스가 생각했던 꿈꿨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독자와 뉴스룸, 뉴스를 제작한 뉴스룸이 직접 관계를 맺는 언론 생태계 또는 저널리즘 생태를 만들자라고 하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다오라고 하는 분산형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 운영하겠다. 이 조직을 그렇게 얘기했고 19년 3월 기준에 지금 17명이었고 광고주의 입김, 정치적 외압, 각종 검열, 포털로부터의 독립을 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시빌의 비전이었습니다. 뭐 되게 잘했죠. 기사의 신뢰가 되게 높아지고 그 기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이제 정보원이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에디터가 있고 메인 취재 기자가 있고 하면 실제 어떤 기사가 쓰여져서 기사가 거래가 되고 실제 기사 단위로 거래가 수익이 발생되면 그 참여한 사람들의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되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볼 때 보면 데이터 공유, 글로벌화, 거래 신뢰성, 탈중앙화, 복잡한 유통, 스마트 컨트랙, 사용자 직거래 또는 사용자 기반이 얼마 되느냐 요걸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느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시빌은 이제 뉴스 서비스이고 영어니까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주는 형태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기자와 독자가 이제 특히 뉴스룸을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탈중앙화되어 있고 다만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은 요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유통 단계가 복잡하진 않아요. 기자가 기사를 써서 올리면 이 뉴스룸에서 기사가 배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통 단계는 복잡한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스마트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 직거래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사용자 기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개별 기사의 콘텐츠는 높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 볼 때 야 정말 취재가 잘 된 기사만 막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십거리 같은 기사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사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기반이나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점이 있었던 모델입니다. 결국 이제 시빌은 서비스 모델은 종료됐습니다.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2020년 정도 이제 우리 지금 2022년도인데 DID가 아니라 우리 분산금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NFT가 등장한 요 사이 전까지의 메인넷들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런 미디어 기반은 큰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 서비스는 좀 종료된 형태입니다. 스티밋은 아까 시빌은 뉴스 기반이고 스티밋은 블로그나 SNS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16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한참 뜨거울 때 시작을 했고요. 공동 설립자가 네스캇이랑 댄 라이머인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인사이트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할 때 네스캇은 뉴욕 출신의 금융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하는 것들에 자기 역할을 맡았고 댄 라이먼은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중에 한 명인 개발자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어냈을 때 훨씬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암호화폐로 보상받는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성격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ICO가 거품이 꺼지는 2018년 말에는
전체 서비스가 이제 위축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70% 해고가 되고 또 스팀 가격이 거래소에서 이제 떨어지면 전체 쓸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서비스가 큰 대중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UX가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블록체인 프로젝트, 많은 프로젝트들은 UI, UX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중앙화된 서비스보다는 조금 이제 더 개선의 여지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썼지만 한번 기록되고 그다음에 7일이 지나면 완전히 블록으로 저장이 돼서 수정 삭제가 불가한데 이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미처 그 7일 사이에 발견하지 못했던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영구히 기록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고라든지 반복되는 포스팅을 막는 이런 어뷰징에 대한 방지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스팀이 또 아주 좋은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두고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글로벌화 서비스의 강점이 있었고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에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이 작동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NFT라는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어서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원본 증명과 소유 증명을 보장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콘텐츠들을 이제 NFT로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배운철의 블록체인 전략 또는 배운철의 트랜스포메이션 찾아보시면 기사들이 있고 금융 쪽 서비스들도 매우 중요해서 금융 쪽에 대한 내용들을 보험업계 얘기를 했었고 기프티 카드나 로열티 프로그램을 했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들어보고 있는 밀크라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이제 블록체인 여행 여가 포인트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이고 여기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야놀자라는 두 개의 서비스를 처음에 큰 축으로 포인트를 모으기 시작해서 크립토로 바꿔주는 작업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200여 개 이상의 협력사 또 가맹점들을 모집하고 이제 편의점까지 이제 협력 네트워크 묶음으로써 크립토를 가지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면서 최근 2, 3년 사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 쪽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JP 모건인데, 제이미 다이먼 2017년도에는 뭐 비트코인을 사면 멍청하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비트코인이 튤립 버블보다 더 심각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JP 모건은 19년도가 되어가지고는 JP 모건 자체의 암호화폐인 JPM 코인이라는 걸 런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JPM 코인의 서비스 모델들을 그 다음 달에 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JPM 코인을 출시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이제 기업 내부망에서 JP 모건 내부망, 글로벌한 내부망에서 JPM 코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JPM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제 달러하고 1대1로 교환이 가능하고 미국 은행이 보증했던 첫 번째 암호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큐어롬으로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 증권 발행 및 판매, 결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혹시 그 뒤에 그 연구원님 저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JPM 코인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 송금하는 걸 리플이나 이런 방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자기네 JPM 코인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송금한 다음에 그 유럽에서 미국에 송금한 금액을 다시 달러나 유로로 바꿔주면 되니까 자기네들도 환전 수수료를 이제 아끼는 부분에서 JPM 코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망이라고 국제 해외 송금하는 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지불 오류건수나 지연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써야겠다 하고 지금은 해외 송금할 때 리플도 많이 쓰고 트랜스퍼 와이저 이런 거 많이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서비스의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거래의 신뢰성이 아주 높은 상태이고 글로벌 서비스가 되어 있고 JP모건과 관련되어 있는 서드 파티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등 금융 서비스에서는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쉬는 시간 잠깐 빼고 3시까지 제가 준비한 장표들을 다 알려드리려니까 쉬는 시간 없이 달려가니까 나중에 하고 아마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라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꼭 한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리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었고 페이스북은 이 블록체인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실패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메타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꿈꿨던 세상은 페이스북과 메신저 왓츠앱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와 왓츠앱에서 거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글로벌한 통합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19년 7월 달에 런칭하고 리브라 프로젝트 백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데 내가 폰은 가지고 있고 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스마트폰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해서 금융 서비스에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금융 서비스가 아닌 크립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접근 방향 또는 이것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다만 페이스북이 그동안은 이 이용자 정보들을 가지고 이용자 정보를 거의 불법에 가까운 형태로 거래를 한다거나 이용자 정보를 누출하고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하고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 이런 기업의 문화들 또는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금융 서비스는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페이스북의 그런 최근의 상황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어떤 기관들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용되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런 기업이 글로벌한 단일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에 각국 정부들이 반대하고 사실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고 이제 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고요. 이 당시 리브라는 100개의 기업 연합을 만들어서 이 기업 연합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초반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뭐 페이스북이니까 사용자 기반 충분히 많이 있고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이기도 하죠. 그러나 데이터 공유라는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고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블록체인의 탈중화된 부분보다는 사실은 중간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사이에 이제 용어적으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합의 알고리즘을 해서 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단일 가상화폐에서 물러서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야 그러면 국가별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했는데 이 국가별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이슈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CBD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CBDC랑 이제 이해상충이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각 국가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이후 리브라는 페이스북은 리브라 지갑을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의 리브라 지갑을 칼리브라라고 하는 자회사가 하고 있었는데 이 칼리브라에서 이름을 노비로 바꿉니다. 제가 페이스북의 이런 기업 문화들을 보면서 제가 그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페이스북이 적당한 타임에 이렇게 이전에도 회사명을 바꿔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메타라고 바꾸면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방향성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기업 이미지를 살짝씩 세탁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는 JP 모건 이외에 네 번째로 큰 은행인 웰스 파고가 내부 거래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피나스트라와 리플이 제휴를 해서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확장을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공급 유통망 분야에서는 IBM이 하이퍼레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월마트가 이 새우 공급망을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샘스 클럽이라는 소매점에 이 인도산 새우를 유통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추적하는 내용들을 푸드 트러스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 중에서 특히 식품류, 약품류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써서 신뢰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해산물 가공업체인 샌드의 아쿠아랑 협력했고 새우는 인도에서 가장 큰 농업 수출품이고 미국이 인도 새우의 46%를 소비하는 거의 50%를 소비하는 소비 국가에서 이 새우 유통망을 이제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새우를 이렇게 잡아서 이 샌드의 아쿠아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배를 태우거나 아니면 뭘 수송 수단을 통해서 어딘가를 보내겠죠, 그죠? 그럼 항구를 거쳐가면서 또는 도시를 거쳐가면서 미국 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와서 미국의 샘스 클럽 특정한 지역에 있는 소매점까지 이렇게 배달이 되는데 이게 언제 잡았던 새우가 얼마만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 소매점에 도착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식품 관리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소비가 많이 되는 이 가공식품들을 이용하는 데 블록체인들 매우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공급망을 추적하고 문제가 있는 식품을 해소하게 되면 어느 지역의 어떤 매장에 예를 들면 새우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걔는 어디를 거쳐서 지금 온 새우라는 거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새우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회수하는 부분들을 그게 없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전량 회수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타겟팅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이제 커피 산업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파머 커넥트라는 회사가 이제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었고 이게 뭐냐면 IBM이나 월마트 같은 큰 기업, 뭐 글로벌 기업들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제가 여기 커피 사례를 넣어놨고 Thanks My Farmer라고 해서 커피 제품, 원산지, 가격 또는 이제 커피를 이제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블록체인을 공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블록체인은 공공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장표는 공공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고 과기부는 처음에 유통, 문서, 투표, 의료, 기금, 데이터 거래 체인, 팩토리 체인 그리고 그 외에 범용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라는 8개의 블록체인 분야를 초기에 과제를 정하고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제들이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집행이 됐고요. 공공 분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블록체인은 진흥하고 암호화폐는 통제하는 이런 형태의 이원화된 정책을 썼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 진흥 정책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속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데이터를 거래하거나 그 거래를 통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이게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 장표를 한번 살펴보고 내 자료 중에서 내가 만든 자료 중에 특정한 분야의 자료를 NFT로 발행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임시 사용권을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했고요. 개인정보 중에서 제일 민감한 정보 중에 하나는 의료와 내 생체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바깥쪽 외부 기관에서는 의료 정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 데이터 중에서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 분야는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는 분야다. 그리고 DID라고 하는 분산신원 활용 부분들은 큰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발행처와 그것을 검증하는 검증처가 동시에 시장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이 실제 확산되는 분야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금 미진한 상태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분산신원 증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커져갈 것이고 분산신원 인증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요라는 졸업 증명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졸업 증명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에서 졸업장을 NFT로 발급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NFT 졸업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분산신원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제 NFT 토큰 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떤 전공을 했다는 건 나만의 정보고 이걸 다시 거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토큰은 내 거이건 맞는데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NFT의 확장된 버전인 SBT라고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표준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한테 한번 발행되는데 이 발행된 이 토큰은 나한테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특정 대학에 졸업했던 그 졸업 증서의 NFT 같은 토큰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와 결합되어 있는 그 토큰은 나한테 붙어서 소울 바운드 돼서 갈 수 없는 형태로 만들면 그게 신원 인증이나 자격 증명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 이제 NFT 씬에서는 SBT라고 하는 새로운 토큰들이 등장해서 이런 분산 신원 인증들을 좀 대체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빌이나 우리 스티밋 같은 사례들과 몇 가지 유통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볼 때 그 뭐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을 적용하는데 방법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많은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수의 참여자들이 보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쓰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참여자가 쓰는 사람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도 많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은 복수의 참여자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조회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으로 쓰는 것이 중앙화된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가진 게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누군가가 참여하는 거고, 서로가 성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어느 수준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로우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신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그걸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명 거래를 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거래된 기록을 나중에는 감사라는 걸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고 투명성을 조사하거나 검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용자와 이용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개자들을 에이전시나 중간에 인터미디어리 서비스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니까 누군가가 승인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발생되면 그렇게 거래가 발생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운영 방식들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할 수 있더라. 그러면 거래 자동화나 반자동화가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돼서 조작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트레이스빌리티는 아까 오디터빌리티랑 똑같은 것처럼 어떤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쭉 찾아봐 가지고 거래 추적이 가능하고 수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내용만 찾아보면 거래에 대한 검증들이 가능하다는 게 창출되는 가치입니다. 밸류 에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거 세 가지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장표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데이터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냐, 그리고 인증이라는 부분들, 이걸 이제 노드에서 노드 자격을 가진다거나 또는 장부를 쓰는 것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자격이 맞느냐라는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이 충분히 성숙도가 있고 안정화가 됐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매뉴얼 프로세싱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자동화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죠. 기능적으로는 중개자를 없애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나 거래 처리 전체 절차가 투명한 부분들,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게 이게 하나 이슈가 또 있는데, 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하게 되면 나머지 오퍼레이션들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는데 특정한 정보가 중앙화된 서버에 있으면 그 데이터가 중앙 서버가 이제 셧다운이 된다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정보를 볼 수 없죠. 그래서 2차에서 NFT에서도 얘기할 텐데 NFT의 원본 파일은 IPFS라고 하는 분산 저장 기술을 통해서 저장을 해야지 특정한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그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뢰성과 시간 민감성, 어떤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등장한 블록체인 초반에 TPS라고 하는 트랜잭션 퍼 세컨이라고 해서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지불 수단에 대한 신용카드랑 비교했을 때만 그런 것이지 해외 송금을 한다거나 내가 계좌 이체를 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그 정도의 실시간성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를 써야 되는 블록체인은 따로 있고, 그리고 트랜스퍼에서 해외 송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탈중앙화 필요하냐, 협력을 해야 되냐,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하냐, 무결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에 따라서 모델을 만드는 거고,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가 온체인으로 처음 넘어올 때, 블록체인으로 처음 올라올 때 그 데이터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난제 중에 하나죠. 오라클 프로블럼이라는 거.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에 들어온 그 데이터의 원 데이터가 신뢰할 만하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했던 디지털 자산의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어느까지 지원해야 되느냐가 이제 따라서 이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디지털 자산화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크면 클수록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뭐 QS는 뭐 어쨌든 적정량
서비스에 적합한 정도의 TPS면 가능하다는 게 최근 내용이고, 요 내용은 장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서비스 적용을 위한 평가 모델 연구라고 하는 이중섭 연구원의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20년 발행했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요 장표에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5가지 어떤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DLT라고 하는 분산 원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티밋이, 댄 라이무나 네스캇이 경제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협력해서 만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려면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하면 중앙화된 것과 탈중앙화된 것에 대하여 얘기하면 이거는 사회과학적 얘기예요. 왕으로 할 거냐, 우리 의원 내각제로 할 거냐 등등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는 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회과학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POW, POS도 있고, 지분 증명을 했는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 참여해서 투표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참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지분 많이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한테 위임해서 하자. 그러면 DPOS라고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회의원 제도 같은 경우죠. 특정한 대의원을 뽑아서 나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합의 알고리즘은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리하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거야, 신뢰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심리적인 관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DAO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이 거버넌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으면, 규율과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활동을 할게 라고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사회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이 다 합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롭게 갖춰져 있을 때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 중에 특정한 어떤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으면 그 취약점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글로벌 프로젝트로 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럿을 하더라도 또는 아주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 5가지의 관점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봤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느냐, 이게 불가역성이 잘 유지되느냐, 다수의 관계자가 있어서 이걸 효율성을 개선해야 되느냐, 신뢰성을 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잘 제공되고 있느냐, 이게 데이터 오딧 또는 트레이스빌리티를 이용해서 뒤졌을 때 그걸 통해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고 신뢰성을 지금보다 높이고 감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앞서 봤던 12가지의 산업계에 매핑을 해보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필요하겠다. 그보다 앞서 제가 첫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각 산업 영역이 있고 그 산업 영역이 특정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특성해서 이제 원 그래프로 원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어디만큼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각 산업 분야별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른 과목 제가 커리까지는 다 활용을 이해를 못했지만
블록체인 적합성 평가라는 정도의 개념을 알고 블록체인은 어떤 형태의 구성일 때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수의 이해자가 있고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아까 5가지 특성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있는데 이걸 여하이 잘 서비스에 묶어내야지만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이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Q&A를 한 2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평소 뭐 제가 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한 2명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내용을 막 이렇게 쏟아서 던지니까 정신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놓고 또 이제 자료는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제공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공드리도록 하면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쪽 살펴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이해들을 하는데 폭과 깊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평소 블록체인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 있을까요? 질문을 잘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질문하신 분 중에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해킹 보안학과라서 뭐 블록체인의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암호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 보안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 보안적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최근에 이제 벌어진 해킹 사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그게 아주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했던 거는 이더리움 초기에 이제 이더리움을 다오에서 이제 탈취했던 거는 프로그램의 버그 같은 거기 때문에 해킹이라고 광범위한 범위는 해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은 이제 프로그램 버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루나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유동성 문제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루나 유동성이 떨어졌을 때 그걸 보고 있던 이제 큰 손들이 유동성을 이렇게 돈을 확 빼버리면 유동성이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구조이고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빠르게 또 더 치밀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에 되게 많은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주요한 메인넷,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메인넷의 홈페이지에 가면 버그 바운티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버그 바운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메인넷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어떤 단계로 어떻게 보상해 드립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 참여하면 좋겠고 ethereum.org에 들어가서 더 머지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이번에 머지하고 관련해서 뭐 FAQ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최근에 있는 이슈 중에서는 더 머지 정도를 좀 팔로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스마트 컨트랙을 코딩하는 랭귀지의 특성들도 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차별화를 시키는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oT 기기들은 지금 보안이 대단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기도 작고 그 안에 컴퓨팅 파워도 조금 이제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걔가 보안성을 다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IoT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조금 그래도 하드웨어를 끼고 하는 보안들이 아무래도 조금 현장에서는 또는 산업계에서는 적용하기 쉽고 여기서 다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판교에 가면 IoT 보안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대한 IoT 보안 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회사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나? 우리 제일 앞에 앉아있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정. 혹시 질문? 자, 이제 군사 기밀도 블록체인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보면 내가 이게 블록체인 적합성 평가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하겠죠, 그죠? 그럼 이 데이터가 저장했는데 다수의 사람들과 데이터를 가능하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 데이터를 참조해야 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군사 데이터는 다수의 참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의 적합성 평가에는 군사 기밀의 데이터는 다수의 참여자라는 관점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기록되었는데 수정 삭제,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특성이 있는데 군사 기밀은 위변조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곤란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파기되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블록체인에 가면 파기가 안 되는 거지. 물론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서 가서 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퍼미션, 그러니까 프라이빗의 퍼미션드 블록체인으로 가면 내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데이터를 어쨌든 다시 역으로 생산해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 근데 해야 되고 할 필요성 때문에 적용할 경우는 블록체인의 형태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퍼미션드 타입으로 구축해야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성 평가를 바라본 다음에 내가 어떤 블록체인의 형태를 구축해야지 이 문제에 적합한지에 대한 거는 산수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누구나 사실 되게 좋은 형태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로 가까이 앞에 앉은 우리 여학생. 이름 뭔가요?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내가 뭐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괜찮아요. 블록체인에는 관심 있나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관심 있나요? 아예 없어요? 솔직하네. 여러분들 이제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 말고 바깥쪽에 있는 산업체와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교육을 하면 물어보는 거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얼마 될까요? 이더리움은 가격이 얼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80%예요. 이해가 되긴 한데,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이 블록체인을 이번에 교육받고 나머지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쪽을 공부하면서 다음에 내가 2차 때 NFT 할 때 10월 17일 날도 내려올 텐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의 경제 환경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하고 글로벌한 경제 환경이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월급을 적금 넣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모아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구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냥 산수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연봉 얼마를 받는데 연봉 중에 몇 %를 저축하면 얼마를 모아서 얼마의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거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금리도 마찬가지,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는 한국이 아닌 글로벌 시장 어딘가로 가서 자산을 획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해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이 가져다 주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꽤 큰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등장한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7년도예요. 그럼 이제 2017년도, 2026년도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장한 게 15년 됐어요. 모바일로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고,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앱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앱에서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죠. 그죠? 배달 앱 서비스 포함해서. 그래서 모바일이 가져다 는 세상이 어느 정도 우리의 세상들을 바꿔놓은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거나 크립토를 기반으로 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을 바꿔낼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 하는 제 생각을 전달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